2025년 6월 대한민국 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윌슨이 이름조차 생소한 파이어볼 프로젝트에 무려 90억 원을 단독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윌슨은 15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쳤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투자계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설명했다. 그 어떤 증권가, 금융 전문가도 윌슨의 이번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때 수천억대 자산을 운용하며 안정적이고 검증된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고집하던 그가 왜 하필이면 정체불명의 파이어볼에 모든 것을 건 것일까? 단순한 베팅일까? 아니면 내부자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일까? 혹은 윌슨조차 속은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일까? 파이어볼이라는 이름은 이전까지 그 어떤 주요 투자 보고서나 경제지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프로젝트였다. 기술도, 대표도, 본사 위치조차 뚜렷하지 않은 이 회사에 윌슨이 90억 원을 몰빵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업계에 퍼지며 대혼란을 일으켰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의 거의 70%가 파이어볼로 향한 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생존을 건 도박처럼 보였다. 윌슨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경고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해당 투자 계약서에는 성과 미달 시 위약금 150억 원이라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파이어볼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못 낼 경우 윌슨은 자신이 투자한 90억 원은 물론 추가로 60억 원을 더 내야 했다. 그 어떤 투자자도 감히 시도하지 않을 만큼 극단적인 리스크를 짊어진 셈이다. 게다가 파이어볼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웹사이트 하나 없고 언론 인터뷰도 공식 발표도 전무하다. 투자 유치 당시 만들어진 소개자료 PDF 한 장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검증 가능한 수치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윌슨은 그 자료 한 장에 90억 원을 던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주식 커뮤니티와 재테크 포럼은 물론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윌슨 몰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조현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일종의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윌슨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는 이번 투자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기존 파트너들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무모한 선택으로 이끌었을까? 이건 단순한 금융 스캔들을 넘어서 개인의 판단력, 기업 생태계,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민낯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미스터리였다. 그리고 오늘 본 채널은 윌슨과 파이어볼 사이에서 벌어진 전말을 전례 없는 투자, 의문투성이의 계약서, 베일에 쌓인 파이어볼의 정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윌슨. 그 이름은 투자계에서 일종의 전설처럼 회자됐다. 출신도, 학벌도, 집안도 평범한 그는 오로지 독학으로 금융을 배웠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변두리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백 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2009년 그가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알루미노라는 작은 반도체 스타트업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였다. 당시 누구도 그 회사를 기억하지 않았고 회계 자료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창업자의 눈빛 하나만 보고 과감히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3년 후 알루미노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며 그의 투자금은 1억에서 72억으로 불어났다. 이후에도 그는 초기 발굴형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다.
남들이 숫자와 지표에 의존할 때 그는 사람을 보고 판단했고 그 감각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2014년에는 모바일 보안 앱 가디언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이 회사는 2년 만에 삼성에 인수되며 윌슨은 또 한 번의 대박을 터뜨렸다. 윌슨은 빠르게 이름을 날렸다. 국내외 투자 컨퍼런스에서 초청 연사로 나섰고 여러 벤처 캐피탈, VC에서 파트너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제안도 거절하고 철저히 독립적인 길을 고수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수익률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기회는 정보가 아니라 직관에서 온다. 이 말은 수많은 청년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신념처럼 퍼졌고 윌슨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멘토로까지 불리게 된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때때로 너무 파격적이었다. 2020년에는 페인트브릭이라는 예술 NFT 스타트업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그해 해킹 사건으로 회사가 파산하며 전액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도 데이터다. 그의 인터뷰 한마디는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실패조차 서사로 승화시켰다. 2022년 그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를 설립한다. W리스크 캐피탈. 이 펀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운영되었고 2년 만에 평균 수익률 47%라는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윌슨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리스크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철학자였고 자신의 감각을 신념으로 끌어올린 행동가였다. 그가 한번 괜찮다 오고 말하면 그 회사는 하루 만에 수십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실체조차 불분명한 파이어볼에 거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은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맹신했고 누군가는 그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사실은 하나였다. 윌슨은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감각은 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만큼은 오판일까? 그 답은 파이어볼의 정체에 달려 있었다. 처음 파이어볼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게임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이름, SF풍의 로고, 그리고 테크노적 느낌의 속에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다. 게임도, 블록체인도, AI도 아닌 정체불명의 다기능 융합기술 플랫폼이라는 설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속에서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일 인터페이스. 그것이 파이어볼입니다. 단일 인터페이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설명은 추상적이었다. 파이어볼은 여러 산업의 기술을 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 가능한 멀티 트랜지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시연 영상도 프로토타입 이미지도 제공되지 않았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그 다음이었다. 설립 연도조차 명확하지 않은 기업 정보. 공식 홈페이지도 없고 대표 이름 역시 실명 대신 과이 J, K 라는 이니셜만 표기되어 있었다. 국내 법인 등록은 없었고 해외 법인 주소는 미국 델러웨어에 있었지만 실체가 불투명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됐다. 그런데도 속에서에는 여러 유명 VC의 로고가 나열돼 있었다. 문제는 그 로고 대부분이 사용 승인 여부 미확인이었다는 점이다. 몇몇 VC에 직접 확인한 결과 파이어볼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어볼은 약 2개월간 총 5명의 엔젤 투자자에게서 12억 원을 모았다. 모두 윌슨의 지인을 통해 연결된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공통된 대답은 하나였다. 윌슨이 믿는다면 나도 믿는다. 사실상 윌슨의 명성을 앞세운 모금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파이어볼의 핵심 기술로 소개된 FTM 펠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명으로 밝혀졌고 일부 이미지가 중국 기술 블로그에서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일 속 텍스트 일부에는 번역기 흔적이 보였고 몇몇 문장은 구글 번역체 그대로였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다. 파이어볼의 자문단이라 소개된 인물 중 디아어 M. 레딩이라는 AI 전문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스톡 이미지였고 링크드인 계정 역시 개설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어볼은 곧 B2B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2025년 5월 윌슨은 단독으로 90억 원을 투자한다. 그는 그 어떤 법적 리스크도 감수하겠다는 듯 자신의 개인 펀드에서 직접 현금 이체를 진행했고 계약은 PDF로만 체결되었다. 공증도 법무 검토도 없이.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한 기자는 윌슨 측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파이어볼은 실체가 존재하는가?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바로 투자 기회라는 뜻입니다. 윌슨은 대체 무엇을 보고 믿은 것일까? 단 한 장짜리 자료. 실체 없는 회사. 존재하지 않는 기술과 사람들. 이 모든 걸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파이어볼 안에 정말 존재했던 걸까? 혹은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파이어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2025년 4월 27일 오후 3시 41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개인금융 PB센터에서 윌슨은 단독으로 90억 원을 파이어볼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자금 출처는 그가 직접 운용하던 W리스크 캐피탈 계정이었으며 이체 과정은 어떤 내부 승인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사실 윌슨은 누구보다 투자 프로토콜에 철저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그동안 진행한 대부분의 투자건은 최소 3단계 이상의 검토 과정을 거쳤고 법무팀과 회계팀의 의견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파이어볼 투자에서는 그 모든 절차가 무시됐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조차 일반적인 포맷이 아니었다. 총 7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는 워드로 작성된 PDF 파일이었으며 서명란에는 윌슨의 전자 서명만 존재했다. 파이어볼 측의 서명은 영문 이니셜 YJK만으로 대체되어 있었고 법률 자문인의 확인 문구도 없었다. 이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의 투자금은 파이어볼 프로젝트의 초기 구축 및 확장에 전액 투입되며 6개월 이내 수익률이 13.7% 미만일 경우 150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보증 계약에 가까웠다. 통상적인 벤처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실패를 상정한 듯 철저히 윌슨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당시 그의 투자 고문이던 조 팀장은 이 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건 위험 수준이 아니라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며칠 후 조 팀장은 자진 퇴사했다. 투자 직전 윌슨이 만났던 유일한 외부인은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엘러라는 이름으로 윌슨의 일정에 2차례 등장했다.
엘라는 자칭 기술 전략 자문가였으며 파이어볼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설명한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윌슨에게 둘이는 곧 구글과 협업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고 이건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엘라에 대한 정보는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법인 등록도, SNS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등장해 윌슨을 설득하고 사라졌다. 90억 원은 송금 후 48시간 내에 스위스 취리히의 한 은행으로 재이체되었고 그 이후 자금 흐름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계좌는 벤처 캐피탈 명의가 아니라 JP 유나이티드 홀딩즈라는 낯선 법인 명의였다. 국제금융조사관들조차 그 법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이 모든 과정을 윌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엘라의 신원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한 후 서명했다. 그리고 이 투자 과정에는 단 한 명의 변호사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10년간 쌓아온 투자 철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도대체 윌슨은 왜 그렇게까지 서두른 걸까?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걸까? 150억 원.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윌슨의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 미달 시 위약금 150억 원 조항은 투자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조건이었다. 일반적인 투자 계약에는 수익 보장이나 위약금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이어볼과의 계약서는 마치 윌슨이 보증인 격하를 자처한 듯한 구조였다.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파이어볼 프로젝트는 6개월 이내에 1차 수익률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1차 평가 기준 6개월 이내 최소 13.7%의 수익 발생. 실현 불가 시 투자자는 보증 의무에 따라 총 150억 원의 위약금을 현금 납부함. 즉, 수익이 0이어도 13.6%이어도 실패로 간주되며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위약금이 파이어볼 측이 아닌 제3의 법인인 JP 유나이티드 홀딩즈에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법인은 앞서 90억 원이 송금된 스위스 계좌의 명의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진다. 윌슨이 투자한 대상은 파이어볼이었는가? 아니면 JP 유나이티드였는가? 혹은 파이어볼이란 이름 자체가 JP 유나이티드의 위장 브랜드에 불과했던 것일까?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계약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고위험 유도 계약이자 계약 형식을 띤 사기입니다. 위약금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투자 계약의 프레임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윌슨은 이 조항을 알고도 서명했다. 그는 계약 당일 자신의 투자 고문단에게 이메일 한 통만 남겼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토론하지 않겠다. 이후 W리스크 캐피탈의 내부 고문들은 연달아 사직했다. 회계팀은 감사를 거부했고 변호사 한 명은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왜 윌슨은 이런 계약에 응했는가? 하나의 가설은 배후 압박설이다. 그가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해 특정 세력에 재정적으로 얽혔고 파이어볼 계약은 일종의 대가였다는 주장이다. 다른 가설은 의도된 손해설이다. 윌슨이 이번 투자를 통해 일부러 손해를 감수하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나리오는 심리적 조종설이다.
엘라를 통해 윌슨은 인위적으로 설득당한 상태였고, 파이어볼은 그를 감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엘라는 계약서 초안을 전달하면서 윌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당신의 결단을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었을까?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을까? 계약 체결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파이어볼은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했고 13.7%는커녕 프로젝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 결과 윌슨은 현재 공식적으로 위약금 납부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그 대상은 앞서 언급된 JP 유나이티드 HRDANGS다. 그러나 윌슨은 여전히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언론의 모든 질문을 묵살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2025년 10월 파이어볼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로 선언되었다. 수익률 13.7%는커녕 매출조차 0원이었고 윌슨의 투자금 90억은 사실상 회수 불가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위약금 150억 원이 청구되었다. 언론은 폭발했다. 대한민국 투자계의 자존심. 몰락하다. 윌슨. 신화를 배신한 선택. 90억 사라지고 150억 더 갚는다. 파이어볼 충격의 끝. 뉴스는 연일 톱기사로 보도됐고 유튜브와 팟캐스트, 심지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까지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해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머무른 결론은 하나였다. 이건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윌슨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어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위약금 납부 통보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고 SNS 계정 역시 비활성화된 상태였다. 그의 주변 인물들도 하나둘씩 입을 닫기 시작했다. W리스크 캐피탈은 공식 해산되었고 남아있던 투자 고문단은 모두 업계를 떠났다. 그 누구도 파이어볼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내놓지 않았으며 엘라에 대한 단 한 줄의 기록도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대표하던 감각의 상징이자 리스크의 제왕이라 불리던 인물이 아무런 저항 없이 미지의 계약서에 무릎 꿇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은 단지 조롱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청년 투자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감정 기반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동안 유행했던 직관 투자, 비공개 프로젝트 선점5 같은 단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의도된 폭로극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윌슨은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윌슨의 또 다른 자아였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윌슨은 아직도 게임판 위에 있다. 이 모든 건 그가 짠 시나리오일 뿐이다. 사실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는 없다. 단 하나 명확한 것은 윌슨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투자계의 절대신이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는 대체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아마도 오래도록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모든 대가는 실패가 아니다. 그날까지 윌슨과 파이어볼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 자본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이다.